제 영상을 보시는 약사님들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서 꺼내서 내 임대차 계약 기간 확인하세요. 약국을 개국하면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첫날부터 보자마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컨설팅 용역 계약이 가장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은 사인할 때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약국이 마음에 들어서 그날 계약하고 싶다라는 어떤 확정을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내미는 서류가 이제 컨설팅 용역 계약서입니다. 수천만 원을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돈을 가져가시려고 하시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싸웠거든요. 서면으로 기록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를 돕겠다, 약사님을 돕겠다,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업무의 분장을 또 정확하게 나누고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용역 계약에서 가장 잘못하는 게 컨설팅 용역 비용을 다 드리고 임대차 계약이 안 되거나 권리 계약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뒷수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대한 특약 조항, 반환 조건, 그리고 이 컨설팅 분과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막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뭐 결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약사님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하자라는 계약은 잘못됐어요.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 본인이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고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내가 이 약국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컨설팅 용역 계약을 쓰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반환을 꼭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특약 조항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문서로 적어놓은 걸 불이행하면 저희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잘 쓰시면 그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선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구만 정확하게 작성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계약하는 게 이제 사실 권리 계약이거든요. 초보 약사님들은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도양수일 때는 권리 계약서가 더 먼저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권리금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 영업 권리금 같은 거를 양도 약사님한테 제가 권리를 사겠다라는 게 임대차 계약보다 더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하시는 분도 자기의 권리를 임대차 계약 전에 받고 나의 약국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넘겨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 권리 계약, 임대차 계약. 요거는 순서대로 이제 양도양수일 때고요. 보통 양도양수가 아니라 신규일 때는 권리계약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상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얼마 보증금과 얼마의 월세로 이거를 몇 년 동안 나랑 하겠다라고 정하는 게 임대차 계약인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의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주소지가 정확한지, 그리고 면적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번 표준 계약서로 오는데요. 뭐 보통 상가 처음 계약하면 2년이 보통 일반적인 거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뭐 5년까지도 유동 있게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길게 계약했을 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요 근래에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이슈들인데, 차라리 2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사람들 되게 흔히 착각해요. 내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월세를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가 임대차 건물보호법을 보시면 매해 5%씩 인상을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임대인께서 저한테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계속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10번을 다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5%씩 올리면 10년이면 50%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계약 안에 월세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의논해서 잘 써놓는지, 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는 사실은 이게 그대로인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서가 그냥 조용히 갱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적 갱신은 약국에선 절대 좋지 않은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내가 나갈 때 혹은 그쪽에서 나가라고 할 때 이 조건들이 너무
달라요. 당장 이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해도 퇴거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5년을 계약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위에 병원이 성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년을 계약을 했죠. 그런데 병원이 들어와서 약국이 오픈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만에 병원이 폐업을 했어요. 장사가 좀 안 돼서. 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월세가 계속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계속 갱신을 하면서 가는 게 좋고, 대신에 월세 부분이 무서우면 월세 부분을 사전에 집주인과 10년이든 5년이든 나의 인상폭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 넣는 것이 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약사님들,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서 꺼내서 내 임대차 계약 기간 확인하세요. 이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을 진행되면 정말 불리한 조항들이 갑자기 붙습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약사 당연히 나랑 친하니까 그냥 묵시적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슈가 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꼭 확인하시고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요. 한 달 전에는 최소 연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덕분에 약국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저는 제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데 혹시 계약서 갱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로 하지 마세요. 서면으로 하세요. 문자 혹은 카톡으로. 그래야 그쪽에서 답변을 하면 그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사가 오기 때문에 그게 팁입니다. 근데 약사님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갱신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으신 분들 위험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지키는 건 우리가 10년입니다. 10년 안에 10년이 지나면 많은 권리들이나 많은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간혹 계약하러 나오셨는데 본인이 아닌 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사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는 후배가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근데 매도 약사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하려고 이제 다 권리 계약도 끝나고 컨설팅 업무도 끝나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에 딱 나오셨는데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의 사촌 동생이라는 분이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분이 나오면요. 위임장 가져오셔야 하며 그 집 주인의 신분증도 복사가 있어야 하고 어쨌든 진짜 그 집 주인이 이 계약을 아는지도 사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촌 동생이라는 분이 나와서 해외에서 살아서 이 건물 관리 원래 제가 해요. 그래서 그냥 그전 약사도 저랑 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에 계약을 포기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하시는 분들도 임대차가 성립이 돼야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약국을 매도하셔야 돼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주체자나 다 했어요. 이제 뭐 계약 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제가 8가지 가장 중요한 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갱신이 안 되면 저희는 솔직히 영업 권리금도 날리고 시설 권리금도 날리잖아요. 근데 날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를 약사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권리금이나 어떤 나의 영업권을 다 뺏기는 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럴 때는 이거는 정말 뺏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써놨어요. 그중에 이제 한 개만 얘기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월세 차임 연체 3개월 이상 했을 때 임대인은 나가라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약사님들 이 왜 중요하냐면요. 월세 자동이체 하다가도 끊길 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좀 늦게 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약국이. 근데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요. 2달 30일 동안 밀려서 석 달치를 다 낸다고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임대인이 죽자고 계산하잖아요. 석 달을 맞추려고. 그리고 하루 이틀 늦는 것도 다 계산해서 합산해서 만약 예를 들어 90일이 넘어가면 이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명도에 가능이 있다.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충격받아서 제가 월세를 정말 하루도 안 미루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괜히 잘못된 일이 생길까봐 엄청 무서워서 열심히 잘 내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내 월세 잘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 안에 8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이나 뭐 특별한 하자 뭐 이런 것들
원장님들도 6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이 건물이 뭐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임대인이 뭐 6개월 전에 서면으로만 통보하면 또 명도도 계약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종종 이유들이 진짜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약사님들이 훗날 나의 우리 약국, 그러니까 내 거잖아요. 나의 왕국을 뺏기지 않는 그런 팁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잘못하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사무장병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지만 병원 원장님들이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병원을 이제 실제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연합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병원들이 평수를 막 여러 층을 쓰면서 많은 과가 할 건데 메인 원장님의 과가 정말 뭐 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과들이 있어요. 뭐 정말로 의외로.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의심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내용 신규로 할 때 중요한 건 이 병원에 대한 내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한 뒤에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연하게 되게 비싼 분양가가 있는 상가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분양이라는 게 내 약국을 가지는 마지막 방법이고 너무나 행복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분양을 하시기 전에는 좀 더 많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분양은 너무 막대한 자금이 드는 거라 분양을 결정할 때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책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이 3억이에요. 3억에다가 월세가 500입니다. 그러면 5억이죠. 월세 곱하기 100 하면 5억이에요. 그러면 5억 더하기 3억 하면 8억이에요. 환산보증금. 그런데 이 8억이라는 환산보증금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8억이면 제한이 있거든요. 환산보증금 제한 그 표가 있어요. 서울은 9억 6천? 뭐 이게 사실 매해 바뀌기 때문에 책에 제가 2025년 기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8억이면 환산보증금 이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준합니다. 그래서 5% 이상 월세를 올리는 것도 어렵고 보증금을 5% 이상 올리는 것도 어렵고 그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있는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과도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요새 서울에 월세 너무 비싸요. 그래서 환산보증금 대부분 넘는 게 약국들이 다 1층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미 10억이에요. 그러면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민법에 적용을 받아서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도 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월세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회부돼서 이제 월세 분쟁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인법 안에 들어가야 가장 좀 안전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개념을 알고 내 약국이 내가 계약할 약국이 환산보증금으로 좀 법의 제도화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어요. 상가규약의 내용이 있어요. 독점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치들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치고 들어오는 약국. 근데 요즘 약국 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치들약이라는 표현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한 병원에 약국이 2개인 경우도 너무 많고요. 사실 독점권이 있는 약국들이 조금 수익률도 좋고 스트레스가 덜해요. 뭐 병원 건물에 약국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죠. 상가규약에서 많이 표기를 해요. 아니면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 뭐 105호는 약국으로만 개설할 수 있고 타호실은 약국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럴 정도로 약국 자리는 굉장히 호가가 높은 상가인데요. 그 독점권이 분양계약서에도 있어야 되지만 상가규약까지 있어야 이게 100% 완벽한 독점권입니다. 상가규약은 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헌법 같은 개념인데요. 상가규약이 일정 4분의 3 정도의 이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규약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규약이 계속 변동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좀 신경을 쓰시고 독점권 명시를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에 하셔야 해요. 어찌됐든 그 독점권이 있다고 구두로만 듣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에다가 꼭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소 2년에서 5년 동안은 근무 약사로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2년 정도는 정말 환자를 실제 대해보고 배워보고 또 많은 경험을 2년 정도면 그래도 많은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거든요. 최소 2년 이상은 내가 좀 내공을 쌓아야 되지 않나. 내가 진짜 국장이 되려면 내 책임으로 모든 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빚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약사가 개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만에 엄청난 국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의 국장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혹은 결제나 마감일에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되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의 업무를 관찰하셔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으면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국장님 이거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개국이 꿈입니다. 개국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약간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국장일 때에 지금 내가 다니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국장일 때는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공부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저는 조금 구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을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 계신 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요. 정말 만약에 무조건 신도시라면요. 입주하자마자는 사실 좀 버텨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조금 마련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몇십 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뭐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던가 이런 구역 지정이 나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약사님들이 그런 거 좀 모르고 무너질 수 있는 건물에다가 막대한 돈을 넣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와 가까이 하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개국 자리가 어딜까라는 거를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제가 보니까 약국은 참 따뜻한 공간이 돼야 다시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하는 거를 제가 몸으로 배웠는데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그 기술인데 같은 일이라도 약국 두 개가 다르게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약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약사님들 조제 실수를 뭐 정말 저희 약국은 막 트리플 검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말 실수가 날 때가 또 있긴 하거든요. 못 드렸다던가 한계를 누락했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장님들이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연한 다름을 보여요. 어떤 분들은 저희는 이렇게 교류를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저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들어보면 처음 초기 응대가 잘못돼가지고 더 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손님한테 실수를 했을 때 손님이 가져왔을 때 이제 사죄를 해야 되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화목하게 정리가 되는 건 솔직하게 사과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약국에서는 중요한 태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약국을 기억 남는 약국을 만드는 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팁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 약국을 다시금 찾게 만들려면 우리 약국을 기억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인데요. 약국 너무 많아서 이 약국을 가도 되고 저 약국을 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약국만 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를 기억해주는 약국이야. 혹은 난 이 약국에 오면은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 처음에 응대를 잘하고 이 약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약국을 운영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진짜로 잘 되는 약국이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사의 태도와 눈빛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골을 만드는 방법은 그 단골을 그냥 약만 사는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만약에 무거운 걸 들고 있거나 어머니 뭐 사셨어요? 이렇게 그냥 되게 가볍게 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소통을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교류를 하게 되면 이게 근데 진심으로 나와야 그분이 진심으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국장이 있지만 그 상하관계의 그 어려움이 불편함들이 외부에 다 보여요. 그럼 손님들이 우리 내부의 이 공기를 느끼기 때문에 다시 또 오고 싶은 약국을 정말 만들고 싶으시면 일단 자기 식구들이랑 잘 지내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약국은 바다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시 순풍을 맞으면 잘 가잖아요. 근데 역풍을 맞으면 못 가요. 그리고 갑자기 폭풍우를 맞으면 배가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약국은 1초만 해도 순풍과 역풍과 폭풍우가 휘몰아쳐요.
뭐 예를 들어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을 심기를 건드렸어요. 정말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풍우를 맞은 거거든요. 잘하려면 국장이 순풍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내 약국은 또 오고 싶은 약국이 돼야지라고 생각이 들게끔 국장님들이 좀 진심을 다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약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건 본인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고, 본인이 브랜드가 되려면 본인이 만족하고 즐겁고 재밌어야지 바깥으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약사님들이 즐기시면서 약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개국을 꿈꾸는 개국병 걸리신 우리 개국 약사님들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하시게 된다면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실패를 한 것도 이유를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지는 않아요. 또 분명히 내 인생의 약국을 만나게 되실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열심히 지내다 보면 내 인생 약국을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약사님들의 약사스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